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 대선 결과 중에서 지금 거의 결과가 나왔죠. 초창기에는 럼프 혐의, 우세한 듯 하다가 갑자기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이긴다고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개표하다 보니까 럼프 혐의 우세한데 막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니까 또 그때 아니나 다를까 당시에 트럼프 당선되면은 뭐 더 돈 많이 풀면서 자산시장 거품 낀다 라는 기사들이 막 그때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바이든이 역전에 재역전을 하는 드라마 같이 나왔었죠. 불안했던 것이 그 전에 힐러리랑 붙었을 때도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이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당선된 게 트럼프였기 때문에 끝까지 알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거의 확정돼 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기려면 270개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멈췄죠. 264, 214 뭐 극적인 역전승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정책 어떤 것들 할까요? 그럼 이제 바이든의 정책을 봐야 되겠죠. 주요 공약, 법인세 인상, 그 다음에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부자 등세. 핵심은 이거죠. 최저임금 인상, 그 다음에 뭐 신규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뭐 환경에너지 쪽. 그래가지고 환경에너지 주가 뜬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산업이나 자율주행차, 뭐 그 다음에 동맹국가의 공조통화 리더십 강조. 이 이야기를 했는데 동맹국이랑 공조해요. 아무 나라랑 하는 거 아니죠. 다자간 무역 협정. 지적재산권 이야기 나왔으면은 중국 견제 들어간다는 거죠. 노동 및 인권에 초점 맞추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초창기에 그 대선 가까워졌을 때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뭐라 그래요? 당선 대비해서 거주지 옮기고 증여 서두르는 게 부유층이었다. 부동산 팔아라. 비부자들 부유세 대피령 이런 것들 다 들어갔었죠. 재정을 풀더라도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부자에 대해서 확실히 증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그런 걸 했잖아요. 근데 뭐 세계에선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한다. 앞서가는 거죠. 앞서가는 걸 가지고 특별하게 한다. 잘못된 걸 한다.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죠. 그 전에 보면 어때요? 6월만 해도 기대감에 뭐 증시 기지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바이든의 당선이 주식시장 입장에서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왜 부정적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인세 인상되고 고소득자 소득세나 그 다음에 뭐 부자 증세 이런 것들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특히 법인세가 기업 입장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수익이나 이런 게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본 거죠. 6월에 주가 깎고 들어간다. 주가부터 깎을 거다.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에 따라 국내 증시 영향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수혜와 시장의 이벤트는 상대적으로 적다. 안 된다. 보통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7월에는 S&P 지수가 10% 이상 떨어진다.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바로 저번 달이죠. 한 달도 안 됐죠. 미 증시 대량 매도세다.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부추겼다. 왜 이런 식으로 부추겼어요?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바이든이 되면 안 좋지만 트럼프가 계속 하게 되면은 잘 될 거니까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바이든 쪽이 당선이 되는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바이든 당선이 더 긍정적이다. 나가면서 개장과 동시에 반응했다. 코스피 뭐 올랐다. 바이든 당선했는데 올랐다. 왜 이런 얘기들 나왔어요? 11월에서 10월 말쯤 되니까 여론조사상 바이든 당선이 유력하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바이든 당선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놓으니까 어느 순간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있고 바이든 당선되면 증시가 호재가 되고 자산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되면서 자산시장이 크겠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죠. 그 공약들이 뭐였어요? 법인세 일단 법인세가 강화되고 고소득자 소득세나 부자 증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자산시장 거품부터 빼겠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방식은 다르게 했지만 돈을 살포했죠. 근데 문제는 얘가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서 소비를 활성화해서 경제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시나리오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거품이 생기고 있죠. 거품이 생기면 제가 뭐 예전에 여러 영상에서 말했듯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거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소비가 위축된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미국 경제대공황 때 보더라도 미국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껴서 주식에 넣었죠. 왜? 그거 아니면 인생 역전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는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가게 만들고 요걸 안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규제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산시장에 흘러들어가면서 그래도 될 거다, 그래도 될 거다,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대부분 끝물이나 혹은 2차 팬데믹 직전에 보통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죠. 바이든 당선되면은 미중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어느 후보가 승리해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도 타격이 올 것이다. 8월에 이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또 이번에 되니까 증시나 이런 거 띄우려고 중국이랑 친중할 것이다. 바이든은 원래 친일 친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또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어때요? 아무리 어떤 대통령이더라도 미국이 어쨌든 세계에서 넘버원 자리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전했던 애들 다 물리쳤었죠. 예전에 일본이 덤볐을 때 뭘로 물리쳤어요? 환율로. 소련이 도전했을 때도 자금으로 압박해서 눌러버렸었죠. 그래서 모라토리움을 만들어 버렸다. 그 다음에 이번에 도전하는 데가 중국이다. 근데 중국이랑은 과연 화친할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중국도 도전하면 안 되죠, 사실상. 왜냐면은 거기다 일본이나 소련이랑 다르게 중국에는 이 두 나라보다 잠재력이 크죠. 왜냐면 일본 아무리 커봤자 땅덩어리 조그맣고 인구도 1억 초중반 정도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눌러야 되죠. 거기다 중국이 그것만 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잘 만들어서 잘 판 거밖에 없어요. 대신에 환율을 많이 이용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원래 적대 국가니까 눌렀어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원래 적대 국가인데다가 기술 유출하고 트럼프가 자국 보호 정책이 세다 하는데 중국만 못하죠. 중국에 와가지고 너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은 중국 기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합작해서 사업해서 기술 다 내놔야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둘 리가 없다. 이번에 그 유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신재생에너지니까 바이든이 당선되면 악재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유가에 우호적이다. 근데 가뜩이나 유가 지금 계속 안 좋았죠. 당선되면 악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증시 아까 얘기 다 했고,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금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왜냐면 바이든 공약 중에서 트럼프보다 현금 살포는 더 많이 해요. 어쨌든 간 세금 많이 걷는 이유가 뭐예요? 최저임금 올리고 해가지고 시장에 돈을 더 많이 유입시키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뭐 이 가격이라는 게 아니라 달러에서 금으로 거래된다고 하면, 자 1달러에 1000원일 때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뭐 금 하나 사는데 10달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10,000원이면 되죠. 근데 달러가 약세되면서 800원이 돼버린다. 뭐 이 정도 되면 예전에 IMF 때지만, 그렇다면은 8,000원이면 되죠. 10,000원이 필요했던 게, 금 하나 사려면 10,000원이 필요했던 게 8,000원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반대로 금을 사기는 편해지고 팔기는 안 좋아지겠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되면 슈퍼 부양책을 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돈 더 많이 푼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바이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들어와서 자산시장으로 맨날 이 얘기하죠. 자산시장에서 자산시장 가치 높이고 화폐 가치 낮춰서 폭등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바이든의 정책상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도록? 소비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 소비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하위 계층에 많이 뿌려야 되고 상위 계층에는 많이 걷어야 돼요. 왜? 상위 계층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그대로 쓰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뭐 1초에 12만원 벌어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연봉 한 3,600 되는 사람이 소비하는데 한 1,500 정도 쓴다 라고 한다면 1초에 12만원 벌면은 빌 게이츠가 그러면 한 5만원 정도 쓰냐? 그래야지 소비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1초에 5만원 쓰긴 쉬워요? 보통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쓰죠. 그러니까 생필품 같은 거 더 많이 사고, 일단은 많이 뿌리면은 한 사람한테 부가 집중된 것을 그만큼 여러 사람한테 뿌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소비를 촉진하게 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소비를 촉진하는 거죠. 문제는 뭐였어요? 그때 부동산 문제가 같이 엮여서 문제였다. 그러니까 해결하고 최저임금 인상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급진적으로 했다. 이런 느낌이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못 들어가게 막을 것이다. 그럼 소비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경기 활성화되고, 또 문제는 뭐예요? 돈을 많이 살포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하죠. 국채 발행을 하면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금리는 올라간다고 반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했었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뭐를 촉발한다? 기준금리 인상을 촉발한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죠.
내후년까지는 거의 뭐 유지될 걸로 보이지만 트럼프 정권에서는 연준에서 2023년까지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당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도 뭐 저희가 이야기를 했듯이 연준에서 이게 다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저금리 유지하는 것을 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이든 당선이 유력해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연준이 거기에 맞춰서 경기 부양책 통해서 채권 국채 발행하고 채권금리 올라가면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 요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금리 다 하락하고 있죠. 얼마나 하락했나?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면은 달러 지표랑 잘 비교해 봐야 되는 게 제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그랬죠. 보통은 그래요. 여기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국채금리는 뚝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올라간다. 보통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막 같이 떨어지기도 하죠. 왜 그랬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돈을 마구 살포하는데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같이 떨어지고 있긴 한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약달러가 되면은 국채금리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자, 그리고 누가 돼도 경고 중이다. 관세 전쟁 완화 가능성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냐? 독자적으로 중국이랑 싸우느냐, 아니면은 바이든은 아까 정책상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동맹국가의 관계를 완화하겠다. 즉 동맹국가 협력해서 중국을 상대하느냐. 그러니까 혼자 세게 두들겨 패느냐, 아니면은 뭉쳐서 두들겨 패느냐. 오히려 이쪽이 더 셀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사실상 우리나라한테는 악재죠. 왜냐면 미국에도 팔아먹고 중국에도 팔아먹어서 양쪽으로 어마어마한 무역 수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중국이 가장 많은 무역 수지를 내는 국가였고 그 다음이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둘이 싸우고 있다.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지 않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나 이런 방역이 뭐 초창기에는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잘 진행돼서 이 정도에서 그치니까 다행인 거지. 안 그랬으면 경제 지금 완전히 박살이 났겠죠. 특히 자영업이나 이런 데는 아주 박살이 났겠죠. 그리고 또 1단계 완화하니까 최근에 또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주말 줄었다가 이제 월요일 기점으로 화요일부터 계속 또 올라가고 있다. 결론, 자산시장의 경우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법인세나 부자세 강화로 인해서 자산시장은 위축이 될 것이다. 근데 항상 우리나라 자산은 미국 자산시장에 영향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산시장에도 영향이 올 것이다. 원래는 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됐죠. 외국인들이 왜 유입됐어요? 약달러가 예상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설명했듯이 1000원에 1달러다. 근데 얘가 주식이 900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8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득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약달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넘어가가지고 막 사재기 해봤자 걔네들은 솔직히 말해서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차익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 믿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같이 유입된다. 망하기 딱 좋죠. 잘못 들어가면. 환차익 봤다 싶으면 쭉 빠질 거니까. 공부 안 한 사람들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돼요? 경제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긍정적인 부분은 동맹국가의 관계 강화하고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약달러죠. 수출하기 불리해지는 부분. 이런 거 생각해서 경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테고, 전체적으로 대중 정책은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달러에다가 이제 대중 정책 더 국가에 안 좋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하시고, 자산시장 거품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아마도 똑같은 형식으로 갈 것이고 우리나라 자산시장에도 규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랑 맞물려서 더 탄력을 받아서 거품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